HCN을 보면 전국이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정윤입니다. 오늘도 전국 8개 권역에서 알찬 뉴스를 준비했는데요. 지역과 함께 지역을 넘는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지금 시작합니다. 교사나 학생 사진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이어지며 졸업 시즌을 앞둔 학교 현장에 고민이 큽니다. 사진 한 장으로 피해를 당할 수 있다 보니 졸업 앨범을 기피하는 분위기입니다. 남궁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얼굴이 나온 사진 한 장만 있다면 만들 수 있는 딥페이크 영상. 올해 충북에서도 고교생과 중학생들이 성범죄 합성물을 제작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교사들은 얼굴과 이름이 드러나는 졸업 앨범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들만 이걸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졸업 앨범에 있는 것들을 부특정 성인이나 아니면은 별도로 좀 악용하려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도 좀 이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 대한 불안감도 같이 커지는 부분이 있어요. 실제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전국 유초중고교원 3,53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93.1%가 졸업앨범 사진을 활용한 딥페이크 범죄 등의 우려를 표했고 12.5%는 학교 생활 등에서도 학생들과 가능한 사진을 찍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또 67.2%는 졸업앨범을 제작하지 말아야 한다고 해 32.8%인 제작해야 한다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충북 일부 학교에서 졸업앨범에 담임을 포함한 모든 교사 사진을 빼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학부모들은 안타까움을 내비쳤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점도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특별히 졸업 앨범이 주는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 평생에 나의 담임 선생님과 나의 이제 같은 반 친구들에 대한 추억을 기억할 수 있는 앨범인데. 교원단체는 학교와 가정의 교육, 학생들의 딥페이크 범죄 심각성 인식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술 발전에 따라서 훨씬 더 다양한 형태의 양상으로 이 딥페이크 범죄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 부분은 법안의 마련뿐만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예방과 적극적인 대처를 해나갈. 갈수록 심각해지는 딥페이크 범죄가 교사와 학생의 좋은 기억까지 앗아가는 현실이 씁쓸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HCN 뉴스 남궁형진입니다.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을 지정하고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31년까지 매년 1조 원 규모의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충북의 기초단체는 물론 충북도까지 기금을 줘도 못 쓰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성홍규 기자입니다. 영동군 인구 변화 그래프입니다. 2011년 5만 명 수준이던 인구가 올해 4만 3천 명대로 7천 명 줄었습니다. 옥천군 역시 비슷한 상황. 5만 3천 명에서 4만 8천 명대로 감소했습니다. 영동구와 옥천은 행정안전부가 정한 전국 89개, 도내 6개 인구 감소 기초단체에 포함됩니다. 정부는 투자 계획 등을 평가해 올해 상반기 이들 지역에 총 7,104억 원을 지방 소멸 대응 기금으로 배분했습니다. 기금을 투입해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 용인갑 이상식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12억을 받은 영동군과 64억을 받은 옥천군은 단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영동군의 경우 기금을 포함해 총 136억 원을 들여 일라이트 스마트팜 단지 등 조성 계획을 세웠는데 사업비 편성조차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전 절차를 좀 이행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 계획대로는 바로바로 될 건데 이게 변수가 좀 많이 발생하잖아요. 워낙 큰 사업이라. 그래서 조금 딜레이됐는데 아마 연말 정도에는 이게 어느 정도는 집행이 될 것 같아요. 전국 인구 감소 기초단체의 집행률은 18.1%인데 영동, 옥천, 괴산, 단양 등 도내 4개 기초단체는 한 자릿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역단체를 놓고 봤을 때도 충북의 상황은 비슷합니다. 올해 광역지자체에 배분된 1,495억 원의 집행률은 61.3%. 대전은 전액을 소진했는데
충북은 95억 중 40억 집행으로 43%에 그칩니다. 신청을 해서 받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시설 투자 중심의 기금 사용처를 지정하는 부분들이 이제 제일 큰 문제고요. 두 번째는 지자체들의 사업 계획이 미비한 것들이 있는 거죠. 집행률이 낮은 지자체는 기금을 2월에 수건 사업에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멸 위기 속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심도 있는 고민과 발빠른 사업 추진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HCN 뉴스 성홍규입니다. 올여름 장기 폭염과 강수량 부족 등으로 상당수 농가가 피해를 입었는데요. 문제는 그 피해가 농가에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농가에 농자재를 빌려준 농자재 상들부터 주문이 크게 줄어든 박스 제조업체까지 관련 업종 대부분이 신음을 내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상주에서 30년 동안 캠벨 포도 농사를 지어온 김태종 씨. 한 해 평균 3톤가량의 포도를 수확해왔지만 올해는 지독한 폭염과 생육기의 강수량이 부족해 농사를 망쳤습니다. 농사를 위해 빌린 출하선납금과 지난해 냉해 피해로 융자받은 경영자금 등 연말까지 갚아야 할 돈만 수천만 원. 당장 올해도 막막한데 내년 농사까지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합니다. 인건비도 모자래 빡도 갚아가 하차비하고 나뿐 아니라 중앙 5개면은 이 캠벨 농사 진 사람은 다. 폭염의 여파는 농가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올해 초 농사를 시작하면서 농약과 퇴비 등을 빌려준 농자재 상들은 받아야 할 외상값만 수천만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올해 작황 부진으로 농가 수입이 크게 줄면서 돌려받을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합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리죠. 농협 같은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돈을 안 갚으면은 연체 이자가 나가고 우리 같은 경우는 연체 못 받잖아요, 그죠? 캠벨 농사만 진 사람들은 올해 쉽게 말하면 농자재 비용, 또 인건비 이런 거 자체가 회수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박스상자 제조업체도 답답하긴 마찬가지. 상주 지역 캠벨 포도 농가의 주문량 30%는 취소됐고 남은 70%마저도 다음 해 주문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원지는 또 저희들 저번 달부터 또 올랐거든요. 그래서 미리 조금씩 확보한다고 했는데 또 그나마도 종이도 남게 생겼고, 그러니까 저희들 사업 운전 자금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또 벌써 내년부터 걱정입니다, 저희들은. 이례적인 폭염으로 직격탄을 맞은 상주 캠벨 포도 농가. 하지만 그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건 농민뿐만이 아닙니다. HCN 뉴스 박상현입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서점가가 그야말로 특수를 누리고 있지만 지역의 동네 서점에게는 남의 나라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대형 서점이 출판사로부터 책을 먼저 공급받아 대부분 쓸어가는 탓인데 동네 서점은 한 작가의 책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도에 김민욱 기자입니다. 방배동의 한 대형 서점. 노벨문학상 수상 한강의 책이 모두 품절됐다는 안내판이 내걸려 있습니다. 이미 지금 다 나가서 며칠째 없어요. 교보문고 집계에 따르면 지난 10일에서 12일 사흘간 한 작가의 판매량은 전주 대비 900배가량 뛰었습니다. 노벨상 수상 엿새만인 지난 15일에는 누적 판매 100만 부를 돌파하며 주문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몇 권 사야죠. 지인들한테도 주기도 하고. 또 기다려야지 12시에 온다고 그러니까. 이처럼 도서업계는 한강 특수가 이어지고 있지만 중소규모 서점들은 매출 증가를 체감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추가 제작 물량이 대형 서점 위주로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도매상은 대형 서점에 먼저 물량을 납품한 뒤 남은 책을 지역 서점에 대는데 납품 후 들어오는 책은 소량에 불과합니다. 그런 폭발적인 수요가 발생했으니 동네 서점도 굉장히 효과를 보지 않았을까라고 하시지만 아마 초기 수요에서는 지역 서점들이 아무래도 예외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죠. 전체적으로 규모의 문제가 가장 크죠. 비단 이번뿐만은 아닙니다. 신간이나 화제의 도서가 나올 때마다 이 같은 현상이 반복되며 동네 서점은 설 자리를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유통망에서 소외된 영세 규모 서점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책 출판 관련된 유통 관련된 그런 평평한 운동장이 지금 아니잖아요. 공기업 도매상 같은 걸 운영해서 거기서 물량을 확보를 해서 거기서 뿌리는 거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가운데 한국서점조합연합회는 도서 도매업을 겸하는 대형 서점 업계에
동네 서점 쪽으로 한강 작가의 책 물량을 풀어달라는 공식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HCN 뉴스 김민욱입니다. 국민의힘 김희정 부산 연제구 국회의원이 음주운전 신상공개법을 국회에서 발의했습니다. 향후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이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인데요. 김 의원은 재범률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송태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건수는 42,900여 건, 579명이 숨졌고 68,50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문제는 음주운전 재범률이 42.5%로 높은 수치를 보이는 데 있습니다. 음주운전자의 절반 가까이가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최근 관련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일명 음주운전자 신상공개법으로 향후 10년 이내 2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게 골자입니다. 음주운전 재범률이 42.5%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자 중에 절반 가까이가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심도 해야 되지만 다시는 이 사람들이 내가 신상이 공개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음주운전을 할 엄두를 못 내게 하려고. 음주운전 근절 대책으로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 차량을 압수, 몰수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비한 상황. 김희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이 부분을 다뤘습니다. 상습 음주운전자 얼굴과 이름, 위반 날짜와 위치 등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대만의 사례처럼 재발 방지에 중점을 뒀습니다. 대만에서는 음주운전자 신상 정보 공개를 하고 있는데 얼굴, 이름, 나이 같은 신상 정보 공개 이후에 재범률이 떨어지고 있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당사자들에게 이 음주운전이 사회 지탄을 받는 범죄라는 경각심을 심어줘서 음주운전할 엄두를 못 내게 하려고. 지난 2019년 윤창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절반을 웃돌고 있는 음주운전 재범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시도가 어떤 파장을 낳을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송태웅입니다. 충청권 시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청주공항 민간 활주로 신설 등 7개 과제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는데요. 연내 출범하는 충청광역연합에 대한 정부 지원을 끌어내기 위한 방안에도 머리를 맞댔습니다. 유소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청권 시도지사들이 공동 건의문에 서명합니다. 지역별 주요 현안을 추려 7개의 공동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초광역 간선도로망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과 광역철도 건설비 운영비 국비 지원 확대, 공공기관 추가 이전 조속 결정,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 등이 공통 안건으로 의결됐습니다. 충북의 최대 현안인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도 포함됐습니다. 하늘길을 우리가 확보하지 않고는 충청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충청권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또 결집된 역량을 가지고 오는 12월 전국 최초로 출범하는 광역연합의 윤곽도 나왔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충청권 특별자치단체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회에서는 초광역 교통망 구축과 주요 산업 연계 육성, 국제교류 협력, 지역인재 양성, 관광 환경 등 분야별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관건은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입니다. 우리가 함께 출범하면 560만의 공동 이익과 공동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뜻을 모아서 훨씬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에 충청권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지방 소멸을 막고 수도권 집중화에 맞서려면 자구적인 공조체계 강화가 필수적인 만큼 단체장들은 지역 간 이해관계보다 동반 성장에 초점을 맞추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뿌리가 같은 대전 충남은 단순한 연합 개념을 넘어 행정 통합에 대해서도 투트랙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통합 전 단계 연합으로 붙일 문제가 아니라 이건 어떻게 보면 통합 문제도 같이 논의가 되는 지금 기구화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장우 대전시장은 민간 활주로 신설에 힘을 보태겠다면서도
또다시 청주공항 명칭 변경을 제안했고 김용환 지사는 신중해야 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시도 행정 경계를 넘어서는 초광역권 공조를 약속한 단체장들. 궁극적인 행정 통합과 지역 간 이해관계가 얽힌 현안까지 의기투합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HCN 뉴스 유소라입니다.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이 한 달 만에 다시 상승하면서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서울에서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수요자들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박상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3천 가구 규모로 방배동 재건축 대장주로 꼽히는 방배 5구역.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6,496만 원으로 전용 59제곱미터가 17억 원, 84제곱미터는 22억 원 선입니다. 최근 일반 분양 물량 1,244가구가 모두 분양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분양가가 오르면서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도 사상 최고치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의 제곱미터당 분양가는 1,338만 3천 원으로 전월 대비 2.61% 상승해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3.3제곱미터로 환산하면 4,424만 원으로 지난해 9월 3,200만 원과 비교하면 38% 치솟았습니다. 이는 원자재 값과 인건비 등 공사비 상승과 함께 최근 상대적으로 비싼 강남권에서 분양이 잇따른 여파로 풀이됩니다. 지난달 강남구 청담르엘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7,209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신규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가 높아지게 되면 실수요자들이 내 집을 마련하는데 많은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은 앞으로도 좀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서울 분양가 상승에 더해 충북과 경북 등 기타 지방의 분양가도 오르며 전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이에 따라 분양을 통해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수요자들의 부담도 갈수록 커질 전망입니다. HCN 뉴스 박상학입니다. 서울의 월세값도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세 사기 등에 대한 불안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찾는 청년들이 많은데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에게 공급되는 행복주택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송원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입주를 희망하는 행복주택. 주거 안전성은 물론 민간 시세 대비 60에서 80% 수준의 거주가 가능합니다. 일반 민간 임대보다도 금전적으로 유리하고 또 사기가 많은데 공공에서 하는 건 사기 문제에서 자유롭고 전세사기 여파 있죠. 하지만 입주는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지난해 서울의 행복주택 입주 경쟁률은 최초 공급 기준 177대 1. 심지어 최근 입주자를 모집한 관악구 봉천동 행복주택은 224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월세도 비싸고 전세도 2년 끝나면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되게 까다로워가지고 들어가기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데 실제 지난해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된 LH의 건설형 행복주택은 수도권 기준 911호로 전년 대비 15% 수준에 그쳤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행복주택을 건설할 부지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급이 더 부족합니다. 여기에 올해 주택도시기금 예산안에서 국민임대와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 지원 예산이 7천억 원가량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저소득층도 물량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뭐 전세 사기나 이런 불안 때문에 또 추가적인 수요까지 늘어나면서 이제 지금 가난 경쟁을 하게 되는 좀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거죠. 청년들이 꿈꾸는 행복주택. 하지만 실제 입주하기는 거의 희망 고문이 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송원종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는 피해자의 돈을 가로채 받아넘기는 이른바 수거책이 가담하게 되는데요. 주로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사칭해 수거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5일
보이스피싱 수거책 3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또 다른 수거책 B씨로부터 돈을 건네받는 과정에서 덜미를 잡혔는데 서류 봉투에는 2천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한편 B씨는 이날 피해자로부터 한 번 더 3천만 원을 받았는데 이에 수상함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쪽에서는 또 돈을 또 어디 윗선 지시 받아가 또 계속 수거를 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날 그 오후에 바로 이루어지는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차로 태우고 가서 이제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한 거죠, 이제. 경찰에 신고한 B씨는 한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려놓았고 보이스피싱 일당이 이를 보고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가 이력서 올려놨는데 연락이 온 거죠. 그런가 하면 아예 구인 공고를 올려 다수의 수거책을 모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류 배달, 물건 대금, 채권 추심 등의 일이라고 속여 주로 사회 경험이 부족한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들을 끌어들입니다. 모르고 가담했다고 해도 명백한 범죄이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한 달 내돌기를 했는데도 무죄입니다. 또는 무혐의다 하면은 너도 나도 유사한 케이스를 들어서 또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수사기관의 재판부는 그 점을 고심을 해서 개개인으로 봤을 때는 참 억울한 경우들이 생긴다 하더라도 큰 틀에서 이제 보이스피싱을 근절하겠다는 그 목표에 맞춰서 좀 엄격하게 보는 입장입니다. 고수익 아르바이트의 덫,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HCN 뉴스 정주영입니다. 가을만 되면 코를 찌르는 은행 열매 악취에 불편을 겪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런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자치단체마다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최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굴착기에 집게를 달아 나무를 흔들자 은행 열매들이 우수수 떨어집니다. 이어 작업자들은 떨어진 은행 열매를 한 곳으로 쓸고 담습니다. 하지만 떨어져 으깨진 열매는 금세 고약한 악취를 풍겨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저게 갈락하면은 은행 나물에 이래 디딜 데가 없어가지고 막 걷어먹어 디디잖아. 발에 묻으면 냄새 많이 나죠? 발에 묻으면 냄새는 다른 데 가도 냄새 난다 하니. 은행나무 한 그루에서 나온 열매의 양은 약 60kg 정도 됩니다. 대구 북구청은 열매가 열리는 암나무 2,900여 그루를 대상으로 조기 채취에 나섰습니다. 열매가 익어 저절로 떨어지기 전에 서둘러 채취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건 바로 진동 수확기입니다. 분당 800번 이상의 진동을 나무에 가해 은행 열매를 인위적으로 터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물망으로 된 수거 장치를 달아 열매가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막기도 합니다. 밀대를 이용해 열매를 없애던 이전보다 업무 효율성도 크게 나아졌습니다. 일단 기계의 힘을 쓰는 거니까 당연히 인력으로 하는 것보다는 수월하고 사람들이 원래 장대로 이렇게 은행나무 이렇게 막 털고 했잖아요. 그것보다는 이제 기계로 이렇게 나무 잡아가지고 흔들면은 훨씬 더 잘 떨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북구청은 이번 작업을 통해 채취한 은행 열매와 잎을 모두 폐기 처분할 예정입니다. HCN 뉴스 최현철입니다. 칠곡 할머니 힙합 그룹 순이와 칠공주로 활동했던 서무석 할머니가 지난 15일 향년 87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80이 넘어 한글을 배운 서 할머니는 암투병 사실을 숨기면서까지 본인이 직접 쓴 가사로 공연을 이어왔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배움과 도전을 망설이지 않은 서무석 할머니의 이야기, 전복은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4일 서울 강화문 광장에서 열린 한글 주간 행사. 80이 넘어 한글을 배운 뒤 직접 쓴 가사로 노래하는 힙합 그룹 순이와 칠공주가 무대에 올라 의미를 더했습니다. 하지만 이 무대를 끝으로 8인조 순이와 칠공주의 완전체 무대는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습니다. 15일 오전 셋째 언니인 서무석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도 우리 엄마 마지막 때에 이런 즐거움을 그런 보람을 느끼고 또 즐겁게 사시니까 저희 자녀들 입장에서는 너무 행복했어요. 그게 1년이거든요. 1년인데 1년 동안 정말 천국 같은 생활을 하셨다고 저희들은 봐요, 엄마한테. 서 할머니는 지난 1월 림프종 혈액암 3기 판정을 받고도 주변에 알리지 않고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행여 투병 사실이 알려지면 동료들과 함께하지 못할까 봐 더 힘차게 무대에 섰습니다. 웃음이 끊을 날이 없을 정도로 행복해 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은 말릴 그렇게 막 악착같이 못하게 말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올해 초 서무석 할머니에게 주어졌던 시간은 단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비웃듯 그동안 다양한 공연을 펼치고 광고 모델로까지 활동한 서 할머니. 배움과 도전을 망설이지 않는 열정은 누구 못지 않았습니다. 글씨 배우는 것도 좋고 그 내용들이 또 좋았고 친구들이 또 좋았고 그것 때문에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거 그 자체가 너무 또 좋았고 그리고 랩하는 거에 대해서 활기를 느낀 거죠. 고인의 빈소는 지역 장례식장에 차려졌으며 발인 하루 전인 16일 순이와 칠공주는 식장에서 추모 공연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HCN 뉴스 전보근입니다. 경북 영덕하면 대게도 있지만 이맘때 특유의 향을 자랑하는 송이도 명물이죠. 가을 문턱까지 이어졌던 폭염에다 가뭄까지 더해져 올해는 제철이 한참 미뤄졌는데 기다린 만큼 품질 좋은 송이가 본격 출하되고 있습니다. 날씨 탓에 마음 졸였던 임업인들도 이제서야 웃음꽃이 피고 있습니다. 윤경보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까지 썰렁했던 산림조합 공판장이 송이를 채취해온 농민들로 북적입니다. 15일 기준 1등품 송이 가격은 킬로그램당 41만 3,300원. 이달 초 60만 원까지 치솟았다가 이번 주 들어 채취량이 크게 늘면서 가격도 차츰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물량이 없어 개점 휴업한 영덕 명품 송이 한마당 축제장에도 송이를 찾는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영덕까지 와가지고 송이 축제 한다고 왔는데 보니까 송이 오랜만에 송이도 많이 났고 여러 가지 뭐 구경도 하고 그렇게 이제 송이 하나 사가지고 제품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상인들은 송이 생산이 평년에 비해 3주가량 늦어지긴 했지만 생산량과 상품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예, 지금은 조금 온도와 습도가 맞아갖고 그저께 비가 옴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작황이 조금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지금 송이가 우리 평년보다는 많이 늦어졌는데 지금 어제부터 많이 불었어요. 그러면 이제 가격도 많이 저렴해졌고 송이 질도 좋아졌어요. 지난해 영덕에서 생산된 송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32.4톤. 최근 생산량은 1.6톤에 그쳤지만 전반적으로 지난해 수준은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금년도에는 송이가 워낙 늦게 출발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금주 월요일부터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송이가 생산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어제 같은 봤을 때 하루에 막 1톤 이상씩 납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날씨로 봤을 경우에는 앞으로 한 2주 정도는 우리가 송이가 좀 예년보다도 더 많은 하루 1일 생산량이 생산될 것으로 기대해서 늦게 출발했더라도 뭐 평년량 이상은 뭐 되지 않은. 12년 연속 전국 생산량 1위를 기록했던 영덕 송이. 뒤늦게 생육 환경이 좋아지면서 전국 최대 송이 산지의 명성을 되찾고 있습니다. HCN 뉴스 윤경보입니다. 이상으로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